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14번째 강의 국제관계의 다원화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동아시아 각국의 대몽항쟁과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이 건설되면서 이 교역망이 통합되는 모습과 그리고 그 교역망을 통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각국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고려는 이 강화도로 천도해서 이 몽골과의 장기 항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는 실패하게 돼서요. 이 이후에 이 복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이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이 두 차례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차례 공격 모두 다 이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과 그리고 당시에 불었던 이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이 일본을 보호하는 신들이 이 바람을 불게 해줘서 이 외적을 격퇴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바람을 바로 이 신풍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풍을 일본말로 하면 이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러한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 진영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자신은 비록 죽지만 적군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특공대를 뭐라고 부른가요? 그렇죠. 이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공대의 이름이 이 몽골이 일본을 침략했을 때 이 자신들을 지켜준 이 바람을 부르는 이 신풍이라고 하는 데서 이 특공대의 명칭을 따온 것이고요. 어찌됐든 일본은 운이 좋게도 이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서 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베트남도 이 몽골의 세 차례에 걸친 침략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 쩌능다오라고 하는 인물의 활약으로 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게 되고요. 몽골의 침략을 격퇴한 이후에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조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베트남의 여러 도시에 세워져 있는 이 쩌능다오의 동상이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 화폐에도 이 쩌능다오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이 쩌능다오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쩌능다오는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적 영웅인 이 이순신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쌤이 이 쩌능다오를 베트남의 이순신이라고 한번 해봤네요. 그러면 이 쩌능다오가 어떻게 해서 이 강력한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쳤는지 그 과정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강 몽골 제국의 대군을 크게 격파한 베트남의 영웅 쩌능다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몽골 제국은 1206년 칭기즈칸에 의해 통일된 이후 그들의 강력한 기마 군단으로 전 세계를 유린하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몽골 군단의 위협을 베트남 역시 피할 수는 없었죠. 양측은 1257년 몽골군의 장수 우리앙카다이가 중국의 송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베트남에 길을 빌려달라고 사신을 보내오면서 처음 조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측은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몽골 사신을 옥에 가둔 뒤 쩌능다오라는 인물에게 변경의 방비를 강화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자 우리앙카다이는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베트남을 침공하여 순식간에 수도인 하노이를 함락시켜버렸죠. 하지만 몽골군은 얼마 안 가 식량 부족과 기후, 전염병 문제로 인해 금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트남군은 즉각 반격에 나서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몽골 측에 먼저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으면서 3년에 한 번씩 입공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283년이 되자 당시 몽골 제국의 새로운 대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 칸은 오늘날 베트남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했던 참파를 침공하여 수도인 비자야를 순식간에 함락시켰고 이와 동시에 베트남 측에 참파 정벌에 동원할 군사와 물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측이 이를 거절하자
쿠빌라이 칸은 곧장 해로를 통해 베트남 침공을 명령했죠. 하지만 몽골군은 이때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 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후 1285년이 되자 아들 토곤에게 무려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베트남을 침공하도록 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몽골 대군의 대공세에 수도인 하노이는 다시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았고, 당시 베트남의 황제였던 인종은 수도를 버리고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절망에 빠진 인종은 결국 몽골군에게 항복할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쩌능다오가 항복을 하려거든 신의 목부터 먼저 베소서 라며 항복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그는 곧장 격장사라는 경문을 지어 베트남의 젊은 남성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둔다. 마땅히 장작더미 밑에 불을 놓아둔 위기라고 여겨야 하고, 뜨거운 국물에 데워본 사람이 찬나물도 불면서 먹듯이 경계해야 한다. 사졸들을 훈련시키고 활쏘기를 연습시켜서 모두가 복몽이나 후예 같은 명사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필렬의 머리를 대궐 아래 매달고 웅나망의 살점을 고가에서 썩게 해야 한다. 어째서 그런가? 몽고놈들은 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만일 그저 편안하게 지내면서 서륙할 마음을 먹지 않고 흉포한 놈들을 제거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으며 또 사졸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는 창을 버리고 투항하자는 것이요, 맨주먹으로 적을 맞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만년 동안 부끄러움을 남기는 일이니 무슨 면목으로 만물을 덮어주고 실어주는 천지간에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므로 이 경문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 이 경문을 읽은 베트남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로 물밀듯이 모여드니 그 수가 무려 2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쩌능다오는 이 병력들을 이끌고 몽골군을 상대로 지리를 이용한 게릴라전에 나섰고, 놀랍게도 몽골의 대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심지어 1285년 6월에는 몽골군을 격퇴하고 마침내 수도를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죠. 또한 이 과정에서 베트남군이 사로잡은 몽골군 포로만 5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군의 반격에 큰 피해를 입은 몽골군은 연달아 풍토병과 식량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베트남에서 군사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쿠빌라이 칸의 집요함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 1287년이 되자 아들 토곤에게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또다시 베트남을 침공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트남군의 총지휘를 맡은 쩌능다오는 일단 군사들을 수도에서 철수시켰는데요. 이에 몽골군은 베트남군의 별다른 저항 없이 손쉽게 수도에 입성하여 약탈과 방화를 마음껏 저질렀죠. 그런데 이는 쩌능다오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현명하게도 몽골군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단 게릴라전을 펼쳤고, 또한 몽골군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몽골군은 베트남군의 청야 전술로 현지 보급까지 어렵게 되자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육로와 수로를 모두 이용하며 후퇴하였는데요. 그러자 쩌능다오는 바익단강에서 강 밑에 큰 말뚝을 박아놓고는 철수하는 몽골군을 유인하였고, 얼마 안가 몽골군의 함선들이 말뚝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되자 그 순간 곧바로 불화살을 퍼부어 몽골군의 함선을 모조리 격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상으로 후퇴하던 몽골군 역시 코끼리 부대를 이용하여 대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의 3차 침입도 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의 영웅이 된 쩌능다오는 이후 흥도왕으로 봉해졌으며 1300년 인종에게 군대는 부모 자식처럼 단결시키고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여 그 힘으로 대업을 이루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까지 베트남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봤는가요? 이 베트남도 정말 이 만만하게 볼 국가가 아닙니다.
이 과거에는 이 최강의 군대였던 몽골의 침략을 물리쳤고요. 이 현대에는 이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의 군대를 물리친 국가이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을 자신의 국가의 이 자부심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쩌능다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 국민적 영웅으로 충성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으로 이 교육망의 통합과 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인해서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이 교통노즐이 이 하나로 통합되게 되고요. 이 시기에 이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교역망을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몽골 제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역까지 이 교류할 수 있는 길들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다를 통해서도 이 활발히 교류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물자들이 안전하게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역참이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인데요. 이 역참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 기차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 기차역에는 이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분들 주요 이동 수단이 뭐였는가요? 그렇죠. 말이었죠. 그래서 이 역참에는 많은 말들이 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 말뿐만 아니라 거기서 식사나 숙박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긴 여행을 했을 때 이 중간에 안전하게 쉴 수 있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이 역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서를 오가면서 이 안전하게 왕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한 교역을 위해서는 이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요, 이 무역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려나 일본, 베트남, 이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동아시아의 교육망을 형성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거래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화폐가 어떤 화폐가 있는가요? 이 대표적으로 이 달러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요즘의 달러처럼 당시의 공용 화폐는 이 교초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교초가 이 몽골 제국 전역에서 이 광범위하게 유통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발행된 교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화면이 당시 발행된 이 교초의 모습인데요. 이 여러분들 이 교초라고 하는 건 이 종이 지폐입니다. 근데 이 종이 지폐라고 하는 건 국가가 보증해주는 이 신용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몽골 제국이 한창 발전했을 때에는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이 유통될 수 있을 만큼 이 화폐의 신용도를 이 국가가 보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이 위조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교초를 이 함부로 위조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그만큼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동양과 서양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동아시아의 당시에 이 서아시아의 천문학이나 역법, 수학, 지도학 같은 이러한 문물들이 전래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교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쓴 유명한 책이 바로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마르코 폴로가 이 중국을 다녀와서 이 중국어의 모습을 쓴 책인데요. 이 당시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 마르코 폴로가 쓴 이 동방견문록을 읽으면서 이 동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동방견문록을 읽었던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제국 시기에 일어난 이 동서교류가 얼마나 이 세계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동아시아 각국의 대몽 항쟁과
이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인한 이 교육망의 통합과 이 교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